남편이 목숨과 바꾼 낡은 집문서 한 장. 그게 제 평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웃으며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린 재벌가 사돈. 내 서방도 딱 이 표정으로 죽어갔지? 30년 전 하늘 들쑤시는 그 악마의 목소리에 저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찢겨진 종이도 다시 붙이면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을요. 30년을 참아온 어미의 도끼가 재벌가를 어떻게 초토화시키는지 그 서늘한 복수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멀쩡하던 딸이 하루아침에 눈을 감았어요. 의사는 식물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순례는 그날부터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늦가을 빗줄기가 병실 유리창을 두드리던 오후였어요. 순례는 딸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딸의 몸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6개월째 이어온 지극한 간병이었죠. 딸이 30을 넘어 다시 누워있고 엄마가 갓난아기처럼 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길 바란 적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딸 곁에 있는 것, 그것 하나가 순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수아야, 엄마 왔다. 순례가 낮게 불렀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 너 비 오는 날 좋아했잖아. 창문 열어놓고 빗소리 들으면서 책 읽던 거 기억나? 대답은 없었어요. 있을 리도 없었죠. 그래도 순례는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딸이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믿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딸의 몸을 구석구석 살피던 순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걸렸어요. 작고 둥근 알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무언가에 찔린 듯한 붉은 자국이 서너 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없던 자국이었습니다. 병원 치료로 생긴 것이라면 팔뚝이나 손등에 있어야 했어요. 이 자리는 달랐습니다. 일부러 감춰놓은 것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여자라도 자식 몸만큼은 눈 감고도 압니다. 이 자국은 치료 흔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남긴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그것을 손끝으로 뼛속으로 느꼈죠.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그러나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딸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순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비명이 터졌습니다. 병실 복도까지 울려 퍼지는 소리였어요. 간호사 둘이 달려들었고 순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딸을 붙든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내 딸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여기 좀 봐. 이게 뭐냐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느리고 묵직한 걸음이었죠. 서두르지 않았어요. 기다리던 사람처럼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었어요. 강 회장과 함께 병원에 들어섰던 시어머니 현숙과 사위 준혁은 복도 유리창 너머에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현숙의 얼굴에는 서늘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걸친 채 강 회장은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비명 소리를 듣고 놀라 달려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작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의 뒤로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따라 들어와 문 양쪽에 조용히 섰습니다. 강 회장이 순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소란스럽게 굴지 마시오. 순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강 회장은 대답 대신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발치에 탁 내려놓았어요. 오늘부로 이 병실은 비워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가 이미 났소. 퇴원 절차를 밟으시오. 봉투 위에 찍힌 재단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순례는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은 비명소리가 나기 전부터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순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비명은 신호였고 그 신호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어요. 안 됩니다. 순례가 일어섰어요.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60 넘은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눈은 내리깔지 않았어요. 우리 딸 여기서 치료받아야 해요. 퇴원은 안 됩니다. 순례는 몸을 돌려 병실 담당 간호사에게 다가섰어요. 가방에서 낡은 비닐봉지에 쌓인 것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게 우리 재산이에요.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전부예요. 이걸로 우리 딸 병실 좀 지켜주세요. 집 권리증이었습니다. 팔려고 꺼낸 적도 담보로 맡긴 적도 없는 문서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손으로 만지던 종이었고 남편이 떠난 뒤 순례가 대신 지켜온 종이었죠. 이것만큼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버텨온 세월이 30년이었습니다. 그 30년을 지금 이 자리에 내밀었어요. 그때 강 회장의 손이 뻗어왔습니다. 간호사 손에서 권리증을 가로챘어요. 순례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강 회장이 권리증을 두 손으로 잡더니 그대로 찢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날카롭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는 조각이 되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따위 낡은 종이가 내 며느리 목숨값이라도 된다는 거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조각들을 순례는 보았습니다. 남편이 젊은 날 피땀으로 얻은 문서였어요. 딸 곁을 지키려고 꽉 쥐고 온 마지막 패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발밑에서 조각나 있었죠. 강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추었어요. 내 서방도 30년 전 공장 바닥에서 딱 이 표정으로 죽어갔지. 순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골목 끝에서 걸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공장이 넘어갔다는 말만 겨우 꺼냈을 뿐. 왜 그렇게 됐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순례는 그게 30년 안이었죠. 그 사람이 말 못한 이유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남자 앞에서는 억울하다는 말조차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거였어요. 순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떨리는 입술을 꽉 다물고 강 회장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 충분했죠. 복도 유리창 너머에서 준혁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분노보다 아버지의 반응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종이 한 장에 직접 이 자리까지 나타난 강 회장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을 직접 왔어요. 저 낡은 종이가 무엇인지, 아버지는 왜 저것을 두 손으로 직접 찢어야 했는지, 준혁은 유리창 너머로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생각을 굴렸어요. 현숙이 복도 끝에서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저분 좀 모셔나가. 보안 요원 2명이 병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순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요. 순례가 팔을 뿌리쳤어요. 내 딸 두고 어딜 가? 그러나 두 남자의 힘은 60 넘은 여자 혼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순례는 끌려가면서도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에 손을 뻗었어요. 조각 하나, 두 개, 세 개. 복도를 지나 병원 출입문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까지 손을 오므려 쥐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홀로 서자 비로소 다리가 풀렸어요. 술래는 병원 계단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을 펼쳤어요. 구겨진 종이 조각 서너 개가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것을 가슴 쪽으로 모아 쥐었어요. 남편이 만지던 종이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벤 종이었죠. 그날 밤 병실 출입이 막힌 술래는 병원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버텼습니다. 직원이 2번 나가달라고 했어요. 술래는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번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저 위층 병실에 누워 있는데 밥을 먹으러 나가는 것이 죄처럼 느껴졌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제 몸 돌보는 것조차 미안해집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었죠. 딸의 가방이 무릎 위에 있었어요. 수아가 사고 직전까지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고 수첩을 꺼내고 지갑을 꺼냈어요. 안감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에 무언가 걸렸어요. 얇은 메모지였습니다. 수아의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었는데 그 아래쪽에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날짜도 전화번호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술래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딸이 이것을 안감 깊숙이 꿰매듯 넣어두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수아는 꼼꼼한 아이였습니다. 이유 없이 하는 일이 없는 아이였죠.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안에 숨겨둔 것이라는 걸 어미는 알았어요. 술래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권리증 조각들을 일기장 위에 한 장 한 장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빗물에 젖어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조각들을 손가락으로 납작하게 눌렀습니다. 어느 조각이 어디에 맞는지 맞춰보면서 새벽이 됐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시렸어요.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선 준혁은 차 안에서 서류를 펼쳤어요. 아내를 외곽 요양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 이름 3자를 또렷이 눌러 썼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펜을 내려놓기 전 아주 잠깐 멈추었어요. 서류 위에 적힌 아내의 이름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었죠. 이튿날 아침 수아는 병원을 떠났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는 소리를 술래는 로비 창문 너머로 들었습니다. 뛰어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 도로까지 달렸습니다. 한 블록을 뛰다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술래는 빈 도로 위에 홀로 섰어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권리증 조각들이 있었어요.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여보, 술래가 낮게 불렀어요. 내가 지킬게. 우리 딸, 이번엔 절대 못 빼앗겨. 빗속에 홀로 선 여자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어요. 요양원은 도시에서 2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을 버스를 한 번 더 탔어요. 종점에서 내려 비탈길을 20분 걸어 올라가면 낡은 철문이 나왔습니다. 간판도 작았고 오가는 사람도 적었어요. 술래는 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딸이 저 안에 있었어요. 철문을 밀고 들어간 술래는 그날로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당 일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술래는 2살을 낮춰 말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밥하고 빨래밖에 없다고 했어요. 원장은 술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력이 늘 모자란 곳이었어요. 신혼을 꼼꼼히 따지는 곳도 아니었죠. 그렇게 순례는 딸이 있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났어요. 식재료를 다듬고 밥을 짓고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을 치우면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래를 마치면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쉬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이 있는 복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바깥 수도가에서 찬물로 빨래를 하던 순례의 손이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손등 사이사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조금씩 벌어진 틈에서 피가 비쳤어요. 허리는 아침부터 쑤셨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였죠. 순례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벼락에 등을 기댔어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 게 서럽지 않으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젊어서도 이런 일을 해봤지만 그때는 자고 나면 나았어요. 지금은 자고 나도 어제 아픈 데가 그대로였습니다. 거기에 오늘 아픈 데가 하나씩 더 쌓였어요. 그래도 서럽다고 앉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저 안에 있었으니까요. 순례는 손을 앞치마에 문질러 닫고 다시 빨래통 앞에 섰어요. 갈라진 손등이 찬물에 닿자 쓰라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빨래를 들어 올렸습니다. 준혁은 그 시각 서울 사무실에서 차도영의 뒤를 캐고 있었어요. 차도영은 강그룹 물류팀 팀장이었습니다. 수아의 사고 당일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준혁은 차도영의 동선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차도영의 딸이 2해 전 큰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수술비는 누군가 대신 냈어요. 출처를 따라가자 강 회장 계열 재단이 나왔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차도영이 나쁜 사람이라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픈 딸 수술비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느냐고 준혁은 생각했어요. 강 회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약한 곳을 골라 손을 넣는 방식이었죠. 며칠 뒤 준혁은 차도영이 몰래 빼돌린 블랙박스 칩을 손에 넣었습니다. 수아가 사고를 당한 날 차량에 남은 기록이었어요.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겼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보고서를 받아든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량 제동 장치에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있을 수 없는 조작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일이었죠. 준혁은 보고서를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눈가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당장 터뜨리는 것은 준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 배운 것 중 유일하게 쓸모 있는 것이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준혁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지워지지 않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수아가 사고 전에 찍어둔 영상이었어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수아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뭔가를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준혁은 소리를 꺼둔 채 재생했습니다. 수아의 입모양을 읽었어요. 나 오늘 뭐 먹고 싶은 줄 알아? 그 다음 말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수아가 웃었어요. 환하게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요. 준혁은 화면을 멈추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먼저였어요. 주먹을 쥔 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2번. 그리고 준혁은 이마를 책상에 댔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냉혹하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는 순례가 창고 옆 좁은 복도에 바짝 몸을 붙이고 있었어요. 현숙이 원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걸음이 익숙했어요. 처음 오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죠. 순례는 복도 끝 청소 도구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수아가 예전에 쓰다 버린 구형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사용법을 몰라 한참을 헤매다 겨우 빨간 불빛이 켜지는 걸 확인했죠. 원장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현숙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현숙이 원장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원장이 봉투를 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현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하시는 처치 계속 유지해 주세요. 상태가 나빠지면 안 되지만 좋아져도 안 됩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례는 숨을 참았습니다. 좋아져도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딸이 깨어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딸을 저 상태로 묶어두고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숙이 나오고 있었어요. 순례는 몸을 돌려 빨래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었어요. 최대한 천천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거기요. 현숙이 불렀어요. 순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 계속 걸었어요. 거기 잠깐요. 현숙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순례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현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숙이 순례의 얼굴을 살폈어요. 한번 훑고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돌아와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순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현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순례의 손을 보았습니다. 갈라진 손등, 벌건 손마디를 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어머니 맞죠?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순례 앞에 내밀었어요. 고향에 땅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부족하면 더 드리죠. 그냥 돌아가세요. 딸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강 회장 쪽에서 순례의 뒷조사를 해두었다는 것을 순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순례는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숙을 보았어요. 현숙의 목에 얇은 스카프가 느슨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한쪽이 흘러내려 있었어요. 순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현숙의 스카프를 가지런히 여며 주었어요. 현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손길이었어요. 순례가 봉투를 현숙의 손에 도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땅으로 못 산다. 현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순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등에 현숙의 시선이 꽂혔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는 요양원 담장 밖 공중전화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준혁의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순례는 수화기를 들다가 잠깐 멈추었어요. 준혁을 믿어도 되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었어요. 요양원 식당 월급이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원장이 뭐라 해도 수아 방 물품은 빠지지 않고 채워졌어요. 누군가 뒤에서 돈을 대고 있다는 걸 순례는 진작에 눈치챘습니다. 그놈이 수아 남편이었어요. 겉으로는 냉혹한 척해도 그놈은 아내를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이 받았어요. 장모님,
순례가 수화기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나야. 딸 가방에서 나온 숫자 있잖아. 그거 한번 봐봐. 순례는 메모지에 적힌 숫자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끝나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어디 적어놨어요? 알아볼 수 있겠어? 해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별을 보며 남편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 꼴은 안 봤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어요. 살아있었으면 이 사람들한테 진작에 당했겠지 싶었거든요. 준혁은 그날 밤 회계사 출신 제보자가 넘긴 자료와 순례가 불러준 숫자들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맞아 들어가는 순간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 회장의 비자금이 숨겨진 서버 위치를 가리키는 암호였어요. 수아가 이 숫자를 가방 안에 숨겨두었다는 것은 수아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 혼자 이 진실을 안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준혁은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내 곁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아내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동안 자신은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것이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준혁은 눈을 더 꽉 감았습니다. 턱에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모니터 한쪽에 요양원 CCTV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아의 방이었어요. 수아는 늘 그렇듯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눈이 멈췄어요. 담요 위에 놓인 수아의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보일 듯 말 듯 오므라들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은 몸을 앞으로 당겼어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수아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어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이 빠져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준혁이 연락해온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어요. 식자재 창고, 오전 10시. 순례는 문자를 2번 읽고 지웠습니다. 창고 안은 쌀 포대와 반찬 재료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습니다. 준혁은 이미 와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순례가 들어서자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말할게요. 준혁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쌀 포대 위에 펼쳤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는 안 됩니다. 장모님이 갖고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요양원에서 찍은 영상, 수아가 남긴 메모, 장모님이 직접 보고 들은 것들. 순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한참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고 생각해왔어요. 요양원에 잠입한 것도, 찬물에 손을 담근 것도, 밤새 조각을 맞춘 것도 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 앞에 서니 다른 문제였어요.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지 그게 문제였습니다. 강 회장 아들이었어요. 그 핏줄이었죠. 그래도 요양원 월급이 한 번도 밀린 적 없었습니다. 수아 방에 필요한 것들이 빠지지 않고 채워졌어요.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그 눈빛도 생각났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아버지 편이 아니었던 눈빛이었습니다. 순례가 고개를 들었어요. 자니가 수아 아빠한테 한 짓은 알고 있어?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한 짓이에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술래는 그 침묵을 읽었습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 딸 지킬 수 있어? 준혁이 똑바로 대답했어요. 지킬게요. 술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래도 알 것 같았죠. 술래는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요양원에서 찍은 영상이 담긴 휴대폰과 수아의 메모 사본이었어요. 이거면 되겠어? 준혁이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술래는 그 손을 보았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도 두렵다는 것을 술래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이후 준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비밀 서버 위치를 좁혀가며 강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어요. 동시에 해외 학회 인맥을 통해 신경과 전문의 한 명을 비공식으로 연결했습니다. 수아의 진료 기록을 강 회장 눈을 피해 외부로 빼돌려 재검토를 맡겼어요. 전문의의 소견은 짧았습니다. 의도적인 처치가 있었다면 역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뒤집혔어요. 강 회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이었어요. 준혁이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의만이 올라왔어요. 표결까지 사흘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준혁이 술래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현숙의 귀에 들어갔어요. 현숙은 그날로 요양원에 사람을 풀었습니다. 술래의 신분을 캐기 시작했어요. 술래는 낌새를 챘습니다. 낯선 남자가 식당 주변을 두 번 서성거렸어요. 원장이 술래를 유독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어요. 준혁은 이사회 표결 전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회의만을 막으려면 반대표가 필요했어요. 이사 명단을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어요. 오래전 강 회장에게 사업을 통째로 빼앗긴 인물이었습니다. 이사회 안에 있었지만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1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준혁은 그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술래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현숙이 원장에게 봉투를 건네며 지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말없이 영상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표결 당일 회의만은 부결됐습니다. 준혁은 이사회실을 나오며 전화기를 꺼냈어요. 검찰 쪽 연락처였습니다. 차도영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출국 금지 요청이었습니다. 준혁은 차도영이 택할 루트를 이미 예측해두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그물을 한 코씩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술래는 이사회 결과도 모른 채 요양원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원장이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사무실로 와요. 술래는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표정을 지웠습니다. 앞치마를 고쳐 매고 원장을 따라갔어요. 사무실 안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숙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술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술래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들여다보았어요. 술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 원장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원장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남자를 힐끗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됐어요. 나가봐요. 남자가 어색하게 신분증을 돌려주고 나갔습니다. 준혁의 연락이 닿은 것이었어요. 술래는 그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며칠 뒤 수아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횟수가 늘었어요.
담당 직원이 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숙은 그 보고를 받은 날로 요양원 폐쇄를 결정했어요. 수아를 이름도 없는 외딴 시설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입구에 차량 2대가 막아섰어요. 준혁이 미리 보내둔 법무팀이었습니다. 이송 서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현숙은 그 자리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준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집무실 소파에 앉은 강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합병건 때문에 왔습니다. 수아 지분이 문제예요. 수아가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데 요양원에선 진행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아 지분이 합병에 걸린다고? 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 지분 없이는 표결이 안 됩니다. 강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 준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집무실을 나서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술래는 그 무렵 요양원 인근 마을을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수아가 사고를 당하던 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목격자였습니다. 찾는 데만 보름이 걸렸어요. 술래는 그 사람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술래를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굳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술래가 문틈에 발을 들였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해줘요. 그날 그 차 이상했죠? 남자가 문을 잡아당겼어요. 모른다고요. 내 딸이에요. 지금도 눈을 못 뜨고 있어요. 남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문은 닫혔어요. 술래는 닫힌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보름을 찾아다녔어요. 버스를 갈아타고 골목을 헤매고 모르는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물어가며 찾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닫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시멘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허리가 쑤셨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강 회장이 이미 손을 써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막막할 수가 없었어요. 딸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남의 집 앞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술래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수아가 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소식이 들어온 것은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준혁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병원으로 옮겨요. 이제 곧. 술래는 짐을 챙겼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낸 몇 달이었어요. 갈라진 손등, 굽은 허리, 그것 말고는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딸 곁을 지켰으니까요. 병원 VIP 병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였어요. 수아는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보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술래는 딸의 곁에 앉았습니다.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수아야. 술래가 불렀습니다.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무도 못 건드려. 엄마가 여기 있어.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딸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됐습니다. 너 참 독하다. 엄마 닮아서 독한 거야.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잖아. 응? 조금만 더 버텨. 술래는 딸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엄마가 왔다. 조용한 병실이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아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보일 듯 말 듯이었습니다.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숨결인지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분명했어요. 술래의 손이 굳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수아는 다시 고요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술래는 보았어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술래는 수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어딜 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이른 시각부터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어요.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넥타이 매듭을 한 번 더 조였어요. 오늘 이후로는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준혁은 잠깐 멈추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아의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사고 전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준혁은 그것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총회장은 강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합병안 표결을 앞두고 주주들이 속속 자리를 채웠어요. 강 회장은 단상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얼굴이었어요. 수십 년간 이런 자리를 장악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얼굴이었죠. 준혁이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사회자가 준혁을 소개했습니다. 합병한 축사 순서였어요. 주주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축사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단상 옆 화면을 켰어요. 숫자와 도표가 펼쳐졌습니다. 계열사를 통해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이었어요. 준혁은 차분하고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씻지 않았어요. 숫자가 말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죠. 수아의 사고 전후로 움직인 돈의 경로가 화면에 떴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장내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현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 원장실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술래가 문틈에 낡은 휴대폰을 대고 떨리는 손으로 담아낸 녹음이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처치 계속 유지해 주세요. 상태가 나빠지면 안 되지만 좋아져도 안 됩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총회장 뒤편 문이 열렸어요. 술래가 들어섰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서둘렀는지 보였어요. 그래도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수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웅성거리던 소리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수아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워있던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강 회장을 향해 똑바로 열려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도 그 눈빛만으로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강 회장이 그 눈빛을 마주하고 시선을 돌렸어요. 먼저 피한 것은 강 회장이었습니다. 술래는 수아 옆에 섰어요.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따위 낡은 종이가
내 며느리 목숨값이라도 된다는 거요?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내 서방도 30년 전 공장 바닥에서 딱 이 표정으로 죽어갔지. 녹음이 끝났어요. 장내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주주들이 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저 목소리는 본인 것이었으니까요. 강 회장이 준혁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낮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준혁은 마이크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가장 확실할 때 숨통을 끊는 겁니다. 강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남의 숨통을 끊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지금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들의 손으로였습니다. 순례가 앞으로 나섰어요. 가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였어요. 찢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인 종이였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선명했어요. 누런 빛이 돌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새벽까지 맞추던 손의 흔적이었어요. 빗물에 젖어가며 주워 담던 조각들이었습니다. 순례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손 안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았어요. 남편 손길이 벤 종이였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러나 지금 서 있는 사람은 순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순례는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게 우리 집 문서입니다.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거예요. 강그룹 본사가 서 있는 이 땅. 30년 전엔 우리 남편 땅이었습니다. 이 종이가 그 증거예요. 장내가 웅성거렸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종이였어요. 병원 병실에서 직접 찢어버린 종이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렇게 붙여져서 올라와 있었어요. 순례가 그 조각들을 손으로 주워 담던 장면이 강 회장의 눈앞에 스쳤을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법적 검토를 이미 마쳤습니다. 30년 전 토지 거래 과정에서 위법한 강제 양도가 있었음이 확인됐어요. 관련 서류 일체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어요. 합병안은 부결됐습니다. 강 회장 회의만이 올라왔어요.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과반이 넘었어요. 그 순간 총회장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섰어요. 검찰이었습니다. 강 회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강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무너지는 순간도 조용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수사관과 함께 문을 나서는 순간 준혁은 시선을 거두었어요.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저지른 일들이 30년에 걸쳐 있었어요. 준혁이 그 아들로 살아온 시간도 3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저 문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홀가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홀가분하지 않았어요. 준혁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숙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수사관이 팔을 잡았어요. 현숙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나갔습니다.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걸음이었어요. 장내 한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차도영이었어요.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그러나 출구마다 수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차도영의 발이 멈췄어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힘이 빠진 손이었습니다. 버티던 것을 내려놓는 손이었어요. 준혁의 사람이 다가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총회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아무도 수아를 보지 못했어요. 수아가 준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아의 입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나오려는 듯 목이 떨렸어요. 쉬고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마.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래를 찾았어요. 술래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6달하고도 더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였는지 술래는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듣던 목소리였어요. 밥 먹었냐고, 잠은 잤냐고 묻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 들렸어요.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들렸어요. 술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가 터졌어요. 수아야.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름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 이름 하나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근 날들이었어요.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고르던 밤들이었습니다. 조각난 종이를 새벽까지 맞추던 손이었어요. 목격자 집 앞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던 무릎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이름 3글자 안에 있었어요. 준혁은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수아의 어깨가 그의 가슴에 닿았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냉혹하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이사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아내의 어깨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한마디였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것, 곁에 없었다는 것, 너무 오래 잘못된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 다 들어 있었어요. 총회장은 술렁이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주주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숫자도 서류도 표결도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장면이었어요. 술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남편 품에 안겨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강그룹 본사 현관에 새 명패가 붙었어요. 임시 대표이사 강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취임 첫날부터 움직였어요. 비자금 통로였던 계열사 목록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10년, 20년에 걸쳐 쌓아온 것들이었어요. 준혁은 그것을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감정을 씻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나 어떤 서류 앞에서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것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보아온 필체였습니다. 준혁은 그 서류들을 다른 쪽에 쌓아두었어요.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불렀어요. 회의실 긴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달랐지만 표정은 비슷했어요. 오래 억울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강 회장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준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입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대표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어요. 이런 말을 재벌 아들한테 들을 줄은 몰랐던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1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생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강그룹이 달라졌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그 무렵 재활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이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재활치료사가 손을 내밀면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일어섰어요.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모습이 사고 전 수아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포기를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준혁은 가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아가 싫어할 것을 알았으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눈빛을 수아는 가장 싫어했어요. 수아는 재활 틈틈이 준혁의 경영을 곁에서 도왔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사고 전부터 강 회장의 비리를 쫓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준혁이 놓치는 부분을 수아가 짚어주었습니다. 수아가 무너지는 날엔 준혁이 버텨주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일주일에 2번씩 올라왔어요. 고향에서 직접 끓인 보양식을 커다란 냄비째 들고 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냄비를 끌고 올라오면 땀이 등에 배었습니다. 그래도 사위 얼굴이 까칠해졌다 싶으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상을 차렸어요. 먹는 것, 그것이 순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준혁이 서류를 들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어요. 순례가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국을 떴어요. 순례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자네 눈빛이 가끔 그 인간을 닮아갈 때가 있어. 무섭네.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아도 준혁을 보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생각이었어요. 준혁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국그릇을 들었어요. 천천히 국을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래도 천천히 마셨습니다. 명심할게요.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밥을 떴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밥상 위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이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식탁 위로 스며들었어요. 이런 저녁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아가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 수아의 손이 굳었습니다. 현숙이었어요.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손을 뻗었습니다. 밖에 공모자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수아가 재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구치소 담장 안에서도 이 집 안 사정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수아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준혁에게 건넸어요. 준혁은 편지를 한번 읽고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내가 처리할게. 수아는 준혁의 얼굴을 보았어요. 저 눈빛이었습니다. 순례가 무섭다고 했던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눈빛이 필요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례는 딸의 방 앞을 지켰어요. 몽둥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올 때 챙겨온 묵직한 나무 몽둥이였어요. 웃기는 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60 넘은 여자가 몽둥이 들고 복도에 서 있는 꼴이었어요.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귀신이 와도 내 새끼는 못 건드린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순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었어요.
마른 세수였습니다. 눈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감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쑤셨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손가락 마디도 시렸어요. 예순이 넘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요양원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고르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던 때도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나았어요. 딸이 저 문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눈을 뜨고 말을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했어요. 순례는 몽둥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를 바라보았어요. 준혁은 그 시각 사무실에서 함정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공모자들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추적했어요. 강 회장 측근 출신 3명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들이 탐낼 만한 미끼를 놓았어요. 가짜 서류였습니다. 수와 관련 추가 자료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손에 넣으려 움직이는 순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재활실에서 수아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오늘만 10번째 걷는 연습이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협박 편지가 온 이후로 수아는 더 악착같이 재활에 매달렸어요. 일어서야 했습니다. 스스로 걸어야 했어요. 누군가가 지켜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준혁 쪽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끼를 문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명이었습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기다렸어요. 재활실에서 수아는 복도 끝까지 걸었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치료사가 옆에서 걸음수를 세웠습니다. 수아는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협박 편지 글씨가 아른거렸어요.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 수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준혁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3명 모두 움직였어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잡아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활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수아의 몸이 기울었어요. 치료사가 달려들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무릎을 짚은 채 그대로 쓰러졌어요. 협박 편지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들이었습니다. 재활을 멈추지 않으려 버텨온 날들이었어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딸이 쓰러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달려가려다 다리가 풀렸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치료사들이 수아를 둘러쌌어요. 순례는 그 인파 너머로 딸의 손을 보았습니다. 힘없이 바닥에 닿은 손이었어요. 수아야. 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순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준혁은 보고를 기다리는 틈틈이 백서 원고를 펼쳤어요. 강 회장이 저지른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숨긴 것 없이 빠진 것 없이였어요. 이것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힌 사람도 아들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었어요. 준혁은 3명 검거 보고를 받는 순간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전화가 울렸어요. 수아가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준혁은 백서 원고를 덮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리를 떨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례가 준혁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앞을 보았어요. 순례는 손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준혁은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선고 공판날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법원 안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찍으려는 것이었어요. 강 회장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은 법정 안에 먼저 와 있었어요. 변호인석 옆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비자금 계좌 목록이었어요. 수십 개의 계좌였습니다. 나라도 여러 곳이었어요. 준혁은 그것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빠진 것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살폈어요. 이것이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었어요. 강 회장이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강 회장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요. 먼저 피하는 것은 언제나 강 회장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최종 의견을 밝히기 전 준혁의 변호인이 나섰습니다. 판사를 향해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아버지가 해외로 은닉하려 했던 비자금 계좌의 최종 리스트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판사가 마지막 증인을 불렀습니다. 순례였어요. 순례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순례는 자리에 앉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보였어요. 현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 수아가 보였어요. 수아가 순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례는 손에 든 종이를 펼쳤어요. 미리 써온 것이었습니다. 밤새 고쳐 쓴 것이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순례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어요. 억울하다는 말도 못하고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끝내 말을 못했어요. 그 말을 30년 동안 제가 대신 삼켰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이 집문서는 남편이 남긴 전부입니다. 찢겨진 거 아시죠? 저 사람이 찢었어요. 순례가 강 회장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찢어진 종이도 붙이면 다시 문서가 됩니다. 그걸 30년 만에 알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순례는 종이를 접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현숙 차례가 됐습니다. 협박 편지가 증거로 채택됐어요. 수아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현숙의 지시로 외부 공모자가 보낸 것이었어요. 현숙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몸이 앞으로 꺾였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울음이었어요. 품이 있는 척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법정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달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읽었어요. 강 회장 징역 18년이었습니다. 현숙 징역 7년이었어요. 준혁은 선고를 들으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들었어요. 그것이 준혁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공장 바닥에서 죽어간 사람을 향한 예의였습니다. 법원 로비였어요. 순례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딸이 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문이 열렸어요.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준혁이 옆에 있었습니다. 순례가 일어서려 했어요. 그런데 수아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달리는 것이었어요.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수아가 술래를 안았습니다. 술래는 딸의 등을 두드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드렸어요. 토닥토닥. 아주 오래전에 재워주던 방식이었습니다. 준혁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세 사람이 로비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술래가 먼저 몸을 뗐어요. 눈물을 소매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보았어요. 수고했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준혁은 바로 회사로 돌아갔어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짧은 회의였어요. 앞으로 이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은 외부에 공개됩니다. 숨기는 것은 없어요. 투명하게 가겠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강 회장 시절에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오래 가길 바랍니다. 오래 가려면 떳떳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회의는 짧았지만 그날 이후 회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그 무렵 책 한 권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사고 이후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재활실에서 집으로 이어진 시간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날부터 다시 걷기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수아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버텨온 엄마의 이야기였고, 아버지와 싸우며 아내를 지킨 남편의 이야기였어요. 책이 나왔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식물인간 환자 가족들을 돕는 곳에 보냈어요. 수아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살아난 이유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준혁은 혼자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강 회장이 나왔어요. 유리 너머였습니다. 강 회장은 달라 보였어요. 코트도 없었고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앉는 자세는 그대로였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였어요. 준혁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강 회장도 들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힘으로 아버지를 이겼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찢지는 않겠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혁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은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손에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문서였어요. 찢겨진 조각들을 완벽하게 이어 붙인 것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빗물에 젖어가며 술래가 주워 담은 조각들이었어요. 새벽까지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맞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액자에 넣었어요. 유리를 씌우고 테두리를 두른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거실 정중앙 벽에 그것을 걸었어요. 못을 받고 수평을 맞추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섰어요. 수아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찢겨진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러나 내용은 온전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손으로 쓴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수아가 준혁의 팔에 기댔습니다. 준혁은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시각 교도소에서는 강 회장이 감방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벽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눈앞에 무언가 어른거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었어요. 팔락이 다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벽은 그대로였어요. 한편 순례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었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도 없이 걸었던 길이었어요. 남편의 공장 부지였습니다. 대문이 닫혀 있었어요. 30년 동안 닫혀 있던 대문이었습니다. 순례는 자물쇠를 열었어요. 녹이 슬어 뻑뻑했습니다. 두 손으로 잡아당겼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열렸어요. 안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땅이었어요. 그러나 땅은 살아있었습니다. 밟아보니 단단했어요. 순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씨앗 봉투였어요. 올라오기 전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심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심고 싶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순례는 땅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팠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이 땅을 얼마나 아꼈던 사람인지 생각났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어요.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심는 날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이상했어요. 싸울 때는 괜찮았습니다. 쫓길 때도 무너질 것 같을 때도 버텼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숨이 짧아졌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손이 떨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법정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수사관과 함께 문을 나서던 장면이었어요. 강 회장이 먼저 시선을 거두던 장면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장면들을 지우려 했어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준혁은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밖에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어요. 다시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기를 한참 했어요. 냉혹하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두운 사무실에서 혼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위태로운 숨소리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딸을 살려낸 어미는 사위가 무너지는 것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순례가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된장이었어요. 묵은지에 두부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반찬은 소박했어요. 멸치볶음, 깻잎장아찌, 계란말이였습니다. 준혁은 밥상 앞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술 떴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짰어요. 그리고 구수했습니다. 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계속 먹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어요.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순례가 찌개를 더 떠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떠주었어요. 준혁은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밥상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잘 먹었어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준혁은 현관문을 나서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아까보다 덜 답답했어요. 밥 한 그릇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졌어요. 순례가 차려주는 밥상 앞에서 준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늘었어요. 숟가락 드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어요. 냉혹했던 심장에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순례가 준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회사입니다. 나와. 시장 가자. 준혁은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서 순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수아는요? 순례가 턱으로 골목 안쪽을 가리켰어요. 수아였습니다. 지팡이가 없었어요. 두 손을 옆으로 늘어뜨린 채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발을 떼지 못했어요. 수아가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느렸어요. 조심스러웠어요.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고 있었어요. 한 걸음이었습니다. 두 걸음이었어요. 세 걸음이었습니다. 골목이 길었어요. 그러나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수아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순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어요. 수아가 보는 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수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눈빛을 수아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순례는 소매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팔짱을 꼈습니다. 수아가 국밥집 앞에 멈춰 섰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과 순례를 보았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 준혁이 먼저 걸어갔어요. 순례도 따라갔습니다. 셋이 국밥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낡은 집이었습니다. 테이블이 4개였어요.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가득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3그릇이 나왔어요. 준혁은 국밥을 바라보았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깍두기가 옆에 있었어요. 준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진했어요. 준혁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가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처럼 그냥 두었어요. 냉혹함도 경영자의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오래 긴장했다가 비로소 힘을 푼 사람이었습니다. 순례는 깍두기를 집어 준혁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제 내 아들이야. 이제 그 눈빛 안 보여서 참 다행이야. 준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는 손을 저었어요. 밥이나 먹어. 세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뚝배기가 식어갔어요. 깍두기가 줄었습니다. 국밥 그릇이 비워졌어요. 그 시각 교도소에서였습니다. 현숙은 자기 방에 앉아 편지 한 장을 읽고 있었어요. 순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짧은 편지였어요. 잘 지내시냐고 썼습니다. 밥은 먹냐고 썼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현숙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창이었어요. 하늘이 조금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편지를 보냈을까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 사람한테 한 짓을 떠올렸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났던 날을 생각했어요. 스카프를 여며주던 손이 기억났습니다. 그 손이 떠올랐어요. 차갑게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 손은 스카프를 여며주었습니다. 현숙은 그 손이 왜 그랬는지 오래 생각했어요.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수아는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도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어요. 몸이 작아 보였습니다. 차도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수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팀장님, 딸은 잘 있어요. 차도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도구가 되지 마세요. 수아가 말했어요. 차도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어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면회실 문을 나서며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오래 묵었던 것을 내려놓는 숨이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세 사람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준혁이 운전했어요. 수아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술래는 뒷자리에서 졸았어요. 산소였습니다. 술래의 남편이 묻혀 있는 곳이었어요. 준혁이 삽을 들었습니다. 흙을 팠어요. 수아가 옆에서 목련 묘목을 들고 있었습니다. 흰 꽃이 피는 나무였어요. 술래는 남편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쓸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늘 이렇게 차가웠어요. 그래도 올 때마다 만지게 됐습니다. 여보, 나왔어. 조용했습니다. 수아, 이제 걸어. 지팡이도 없이 혼자 걸어. 오늘 내가 봤어. 시장 골목을 혼자 걸어오더라고. 술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당신 닮아 독종이야. 포기를 모르는 거 당신 꼭 닮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왔어. 자네 인사해. 술래가 준혁을 돌아보았어요. 준혁은 삽을 내려놓고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숙이고 있었어요. 술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 사람 좋아했을 거야. 나는 알아.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목련 묘목을 심었어요. 흙을 덮었습니다. 물을 주었어요. 봄에 꽃 필 거야. 그때 또 올게. 술래가 비석을 다시 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향 집으로 돌아온 건 노을 무렵이었어요. 술래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마당에 상을 내놓았어요. 노을빛이 밥상 위에 깔렸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김치전이었습니다. 계란말이였어요. 세 사람이 마당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준혁이 김치전을 집어 먹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술래가 웃었어요. 먹을 줄만 알면 되지. 만들 줄은 알아서 뭐해. 수아가 웃었습니다. 준혁도 웃었어요. 노을이 깊어졌습니다. 마당에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밥상 위에 노을빛이 번졌습니다. 세 사람은 계속 밥을 먹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말이 없어도 충분한 자리였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고향집 마당 한쪽에 목련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작년 산소에 심었던 묘목이었어요. 겨울을 넘겼습니다. 봄이 오자 꽃망울이 맺혔어요. 하얀 꽃이 하나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마당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꽃이 피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꽃이 피었어요. 그때 수아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지팡이가 없었어요. 걸음이 안정됐습니다. 엄마. 술래가 돌아보았어요. 수아가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술래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들여다보았어요. 작은 콩알 같은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아가 웃었어요. 아기. 술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라고?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술래는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웃음도 났습니다. 둘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러더니 술래는 목련 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팔을 벌렸어요.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수아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뭐해? 술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련꽃 아래에서 혼자 춤을 추었어요. 누가 봐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런 날은 춤을 춰야 했어요. 살면서 이런 날이 몇 번이나 오겠느냐고 술래는 생각했습니다. 실컷 쳐야 했어요. 준혁은 마당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하다 들른 것이었어요. 술래가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아가 웃는 것을 보았어요. 준혁도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어요. 그의 봄이었습니다. 강그룹은 새 제품을 세계 시장에 내놓았어요. 장인어른이 젊은 날 설계하다 완성하지 못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공장이 넘어가던 날 바닥에 흩어졌던 설계도였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그것을 찾아냈어요. 회사 연구팀에 맡겼습니다.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완성됐습니다. 시상식이 열렸어요. 준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넥타이를 맸어요. 그러나 아버지처럼 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맸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이 성과의 진짜 주인은 제 장인어른입니다. 장내가 더 조용해졌어요. 30년 전 공장 바닥에서 이 기술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만 이 자리는 그분 것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며 준혁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장인어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도 알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설계도를 그렸는지였습니다. 술래가 30년을 지켜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준혁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술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그것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 준혁이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당신이 이 장면을 봤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거실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는 2가지가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찢어졌다 붙인 권리증이었습니다.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테이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빗물에 젖어가며 주워 담은 조각들이었어요. 새벽까지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맞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액자 안에 있었어요. 하나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작은 콩알 같은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과 가장 기쁜 것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술래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진 자국이 선명한 권리증이었어요. 그 옆에 새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버텨온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에서였습니다. 강 회장의 방에 봉투 하나가 들어왔어요. 준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안에 초음파 사진이 있었어요. 강 회장은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들여다보았어요. 작은 콩알 같은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어요. 사진을 잡았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교도소에서였어요. 현숙의 방에도 소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술래가 보낸 것이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털신이었어요. 두툼하고 따뜻한 털신이었습니다. 현숙은 털신을 꺼내 들었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이 사람은 왜 이것을 보냈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한테 한 짓을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쫓아낸 것을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돈 봉투를 내밀던 것을 생각했어요.
그 손을 이 사람은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카프를 여며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털신을 보냈습니다.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번 흐르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오래 이어졌습니다. 수아는 그 무렵 재단 첫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식물인간 환자 가족이었습니다. 50대 여자였어요. 남편이 사고로 쓰러진 지 석 달이 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곁에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아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순례가 찬물에 손을 담그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고르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 모습이 지금 이 재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수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았어요. 수아의 배에 귀를 댔습니다. 한참 있었어요. 뭐가 들려? 수아가 물었습니다. 심장 소리. 준혁이 대답했어요. 수아가 준혁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회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돈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살면서 실수하는 것, 잘못하면 사과하는 것, 밥을 같이 먹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던 외할머니였어요. 몽둥이를 들고 밤을 지새우던 외할머니였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순례는 마을 입구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커다란 간판이었어요. 사연밥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왔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사연을 얘기했어요. 순례는 들었습니다. 밥을 더 퍼주었어요. 억울한 사람이 오면 밥을 주었습니다. 지친 사람이 오면 밥을 주었어요.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한테도 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순례가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순례는 혼자 산소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탈길이었어요.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목련 나무가 먼저 보였어요. 봄에 꽃을 피웠던 나무였습니다. 지금은 잎이 무성했어요. 꽃은 졌지만 나무는 살아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꽃을 피울 것이었어요. 순례는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쓸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늘 이렇게 차가웠어요. 그래도 올 때마다 만지게 됐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권리증 조각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이었어요. 붙이다 남은 조각 하나였습니다. 이것 하나만 남겨두었어요.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성냥을 켰어요. 조각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그리고 꺼졌습니다. 연기가 올라갔어요. 순례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닮아 독종인 우리 딸이 이겼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당신,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둘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연기가 흩어졌습니다. 목련 나무잎이 흔들렸어요. 순례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남편 곁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비석을 한 번 더 쓸었습니다. 또 올게. 봄에 꽃 피면. 그리고 내려갔어요. 노을 지는 고향 집 풍경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왔어요.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사연밥상 간판이 노을빛에 물들었어요. 진정한 권리증은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내 곁을 지키는 사랑의 권리다. 세상에서 가장 긴 싸움은 전쟁이 아닙니다. 자식 하나를 지키기 위해 홀로 버티는 어미의 싸움이에요. 순례는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집문서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것마저 찢겨졌습니다. 그래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딸 하나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은 묻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순례는 압니다. 소용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냥 엄마니까 한 것이었습니다. 찢어진 종이도 붙이면 다시 문서가 됩니다. 부서진 가족도 버티면 다시 가족이 돼요. 그 진실을 순례는 30년 만에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인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